시청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 이장호 대표님 모시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또 디지털 시장에서도 이러한 일도 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좀 의미 있는 것들. 최근에 뭐 또 그래서 후보 토론에서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하여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모르면 복잡해지죠? 어떻게 되는 게? 그 모르면은 되게 약간 최근에 이런 기술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는 게 확 들고, 이게 지금 대선 후보 토론 때도 그랬고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만 보더라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 또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 트렌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도 잘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난감해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관심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사실은 뭐 라디오 방송할 때 또 얘기했더니 사회자분이 너무 어려운 걸 많이 하십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세계는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지금 성장률이 지금 1%대잖아. 그죠? 전체성장. 이제 뭐 육성하겠다. 그래서 막 우리가 정책지 쓰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신산업이야. 신산업 육성을 해. 그래서 신산업 육성에서 지금 고용창출 빨리빨리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고용창출 팍팍 늘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4월에서 우리 가상자산, 우리 오늘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다음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좀 우리가 좀 뜸했죠. 그래서 우리 디지털 자산 위클리 나가는데 그냥 한번 짚고 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주가 볼 때도 항상 그렇지만 상당히 좀 이렇게 어느 좀 높은 고지에 오르면 그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좀 돈을 막 준비운동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산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 숨에 또 제2의 붕을 또 도전하려고 그러는 건지 헷갈릴 때가 그 비유가 짱 맞네요. 지금은 하산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이미 조금 이제 다시 고지 좀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올해 이제 취임했었을 때, 얘기 잘하셔야 돼. 그리고 취임했었을 때가 가장 이제 이 비트코인 디지털 자산 쪽은 가격이 높았고요. 시장 반응이 뜨거웠고요. 2월부터 완전히 이제 시장이 추락을 했죠. 2월에 관세 이제 전제 이슈 나오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한 3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뭐 비트코인이 그 정도니까 뭐 다른 암호화폐들은 뭐 40~5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 하사라는 게 아니냐, 아니면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 약간 키를 비집어내는 공간이냐, 그 에너지 축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의견들이 많았죠, 전문가. 2월, 3월, 4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회복이 다시 돼서 다시 우리 전 고점이죠. 1억 달러 기준으로 105,000달러를 오늘 아침에 터치를 하고 사서 넘어갔다가 다시 조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된 거는 아마 두 가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세도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슈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이전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일본 협상을 통해서 풀리기도 있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결국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돈의 양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크냐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유동성의 함수라고 부를 정도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상관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추세로 가면 금리도 좀 인하될 거고, 뭐 양적 긴축도 조금 더 축소될 거고,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 인하나 돈을 많이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일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또 분위기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가격들을 다룰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더니 옆에서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겠냐?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분자가 시그마 CF예요.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기업들이 근데 또는 하여간 펀더멘탈리 식물 쪽에서 돈을 버는 거지. 그게 이제 이를테면 뭐 매출일 수도 있지만 뭐 비용 빼면 이제 이익일 수도 있는데 수익에서 분모가 금융이거든. 1 플러스 아래 I니까 이렇게 할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모 금융이 사실은 금융이고 유동성이고
때로는 금리, 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가라든지 모든 가치가 특히 이제 주식, 주가 등표할 때는 이게 분자가 강하면 실적 장세고 기업들이 잘해서 주가 올라가는 거고, 분모가 강하면 유동성이 많거나 금리가 낮으면 금리 장세 또는 유동성 장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뭐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개판이었는데도 그냥 분모가 워낙 세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거죠. 사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생각해보면 직접 맞아. 그러니까 어디 비트코인의 가상자산은 향후에는 그거에 대해 수요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있긴 있는데, 이 주식회사 같은 회사 같은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우리가 그 주식에서 말하는 거 펀더멘탈 그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돈을 푼다 이거지. 돈은 사실은 구별하지 않잖아. 투자 순위 기대사지만 구분할 뿐이지 구분 안 하니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예컨대 가상자산이 좋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돈을 푸는 경기가 나빠져갖고 기업들이 자주 발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금리를 푹 떨어뜨려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바로 반응을 안 하는데, 가상자산은 펀더멘탈 뭐 이렇게 뭐 돈 벌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 금리 유동성에 바로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저는 거기 여서 한번 나중에 진짜 저 과거에 그런 점 체크해 보는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비트코인도 오르고 가상자산도 오르지만 보통 나스닥의 기술주,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시장에 돈이 풀었을 때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이 같이 있으면 기술주나 주식도 오르고 테크주도 같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가 보면 비트코인도 있지만 대부분 암호화폐들은 위험 자산이기도 하지만 테크주, 기술주의 성격이 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웹3라고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돈을 푸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기술주는 별로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을 풀었는데 시장에 돈의 양은 많아지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과거보다 많지 않으면 기술주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이제 가치를 담아두는 금이나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오르는데 이 비트코인 이외의 대부분의 자산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의 영역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정된 자산이라 명확한 기능이 있지만 비트코인 이외의 대부분 암호화폐들은 한정된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추가로 발행이 가능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역할은 없어요. 이게 지금의 딱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요. 정리를 하면 시장에 돈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과거보다 높지 않아요. 돈이 불린 것만큼. 그렇다 보니 비트코인 자산은 빠르게 회복하고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이외에 우리 알트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알트코인의 회복은 되게 느리고, 이번에 알트코인은 안 가는 게 아니야? 안 갈 것 같은데? 과거와는 다를 것 같은데?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 전체가 오른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은 조금 더 폭스 맞춰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그 주제를, 방법 분석을 하고 얘기해 볼게요. 기술주 사실은 보면 처음에 대량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실히 되면 이게 확산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악수 효과라서 내려오죠. 악수로까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약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탁 한 번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 맞아. 모든 이 가상자산도 사실은 크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발전하고 맞물렸는데 우리가 그쪽은 잘 안 봤잖아, 지금까지. 근데 그동안에 많은 그 기술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올 때 이를테면 거기에 얹혀져 있는 가상자산 이런 쪽에 사실은 그 의미를 거치는 거지. 그런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뭐 이를테면 뭐 그게 유틸리티 코인이다 그러면 그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든지, 맞아요. 뭐 확장성이 훨씬 더 생겼다든지, 그러면 다시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 기술 격도 불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유동성, 금리 그 하락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다, 가상자산이. 특히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산보다는 뭐 제2봉에 도전하는 때가 아닐까? 시장에서 전망하는 시장, 이게 우리가 뭐 주요 금융사들이나 분석기관에 전망하는 하반기의 예상 기대 가격이 한 20만 불 정도가 약간 대동소이와 비슷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제가 어딘가 가서 제가 말한 건 아닌데 정신이 이거 50만 불 얘기했다 해서 한번 쓰놨는데 유서가 진짜 불리는 거 아니야?
농단 20만 불이 아마 좀 조금 더 리저너블한 정도의 좀 예측 하반기 때 2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이랑 센 거예요. 2억 5천. 5천 넘죠. 넘네요. 2억 8 얼마야 지금 2억 8천이야. 그러니까 3억이야 거의. 센 거에 센 거 지금. 오케이 하여간 좋고요. 그게 이제 우리 최근에 좀 그런 그 동향을 좀 봤던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가격 이렇게 할 때 왜 주식도 처음에는 시장 초기에는 막 이렇게 다냥 그냥 개인들만 이렇게 중심이었는데 시장이 지나면서 좀 더 이제 좀 펀더멘탈 분석도 하고 PER 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큰 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또 정부 정책도 그걸 적절 지원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골로들이 변동성이 줄고 안정이 되고 예. 뭐 이렇게 시세 조정을 밀건 덤대 아니다. 라는 대로 이만큼 무섭다하다는 그런 선이 생기잖아. 네네네. 중요한데 스타트 했을 때 그 큰 소리 몇자를 뭐라 부르죠? 고래인가 뭐 돌고래인가 고래 가상자산 시장은 고래라고 불러요. 왜 뭐이라 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일반 시장 개미가 있는데 소액 투자자 여기는 개미라고도 부르긴 불러요. 근데 이제 이 구분상에서는 새우라고 부르기도 하고 고래와 새우 사이에 상어도 있고 뭐 상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약간은 통용되고 약간은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그럼 고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고래는 보통 1000비트 이상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트웨인. 고래라 그러면 1000비트 원 넘어요. 빨리 기세합시다. 대매점 뭐 1500억 정도 되고요. 왜요? 10,000비트 이상 정도 이제 범고래, 고래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그러면 1조. 근데 이게 과거에는 뭐 사실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7년도부터 저는 여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개인들도 1000비트를 갖고 있으신 분이 좀 대략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규모였는데 지금 어떤 개인이 1000비트를 들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예전에 1000비트가 지금의 1000비트가 아니다. 네. 지금 1비트가 또 미래 1비트는 아니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고 옛날에 뭐저 한판 먹던 게 지금 뭐 이제 그만큼 시장에 돈의 양이 많아졌다. 뭐 그렇게 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죠. 올랐는데 약간 좀 그러면 우리 고래다. 그러면 아까 지금 약간 정확치는 않지만 바이 데피니션 근데 1000비트 지금 현재 수준에서 1000비트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500억, 400억 정도 이상의 원을 좀 그런 걸 보유하신 분들인데 대략 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뭐 그게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가 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갑 주소 기준이에요. 지갑 주소 기준으로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고 지갑 주소 기준으로 몇 명인데 몇 개의 지갑 주소 예를 들어서 10,000개, 20,000개, 30,000개 근데 그게 저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소에 1000비트 이상의 자산가들이 1000명이 있다고 치면 거래소는 하나의 지갑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석상에서 볼 때는 한 명이 몇만 개 비트코인 갖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에 모르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에 하나의 지갑 주소에 이게 10만 개인데 10만 개가 거래소에 1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갑 주소 기준으로 몇 개다. 이게 그냥 답변이고 이게 몇 명까지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중간에 오류들이 많이 포인트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명을 보고냐, 보고 안 보고 하는 그 이유는 사람 주체가 다르면 행동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뭐 그러면 대략 이 고래들의 행동이 뭐 대략 좀 맞아요. 시기적으로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찐 있나요? 내가 한번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고래를 처음 설명드리는 거니까 고래란 뭐다? 어떻게 행동한다? 내가 어떻게 했다? 고래는 우리 최근에 이제 요게 요거 하산일까 아닐까 하는 요 힘 조절한 기간에 요때 고래들은 축적을 해요. 그래서 1000비트 이상의 지갑들을 분석해 봤더니 보유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보유 수량이. 그리고 요런 기간에 고래들을 축적한다. 과거에도 그랬겠죠? 요 기간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좋은 이정표를 삼긴 하죠. 요 기간에 반대로 요
6개월 미만의 보유자들도 똑같이 분석이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단기 보유자들이라고 그래요. 단기 보유자들은 이 기간에 손절을 합니다. 손절. 손절을 한 데이터도 단기 보유 고래 아니면 단기 보유자들, 단기 레나요 고래 봐요. 단기로 보유하는 고래들은 쉽지 않아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단기 보유자들은 뭐 소액일 가능성이 높죠. 요때 단기 보유자들은 이제 손절, 그러니까 본전에 팔면 1이고 손해를 보고 팔면 1 미만이거든요. 1 미만까지 데이터 내려갑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온체인상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딱 분석하면 이런 기간에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했고 단기 보유자들은 팔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고래들은 대신 언제 저것도 많이 하냐면 완전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그러니까 완전 하산이다라고 이제 시장이 꼬라지, 그때는 고래들도 이제 같이 분산해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뭐 빠질 때는 안 빠져서 그냥 계속 헤매고 이렇게 질면은 얼마나 되나요? 뭐 1년쯤 이상씩 그러고 있나요? 어떡하나? 비트코인은 보통 이런 패턴이었어요. 1년 급상승, 1년 급하락, 2년 횡보. 1년 횡보, 그 다음 1년 회복. 예를 들어서 2017년 비트코인 수억에 올랐어요. 급등. 2018년 80% 하락해서 급락. 2019년 이제 횡보. 그러니까 하락한 상태에서 횡보. 약간 올라. 2019년 같다 제일 힘들지겠죠. 2020년도는 시장이 약간 좋은 소식 나오면 약간 회복. 그리고 2021년 되면 다시 급상승 올라가. 그 다음 사이클도 보면 2021년 급등하고 2022년도가 또 70% 하락했거든요. 루나사 때 FTX만서 터지면서 2023년에 이제 횡보하면서 약간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됩니다. 비슷한 상승 1년 등락, 뭐 2년 횡보. 근데 상승하고 한 7, 80% 빠지고 다시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횡보하면 4년마다 한 30%씩 오르는 거네. 뭐 그런 식의 해석이 매년 그렇게 하면 연간 이제 우리가 평균 성장률 동의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8, 9%씩 오르는 것 같은데 그냥 7, 80%씩 돼요. 7, 80%? 최근 5년을 이제 연평균 성장이 CAGR이라고 부르냐? CAGR로 보면 연평균 70%. 한 70% 떨어졌다는 얘기는 꼭지에서 70% 떨어진 거 아니야? 80%에서 70%. 근데 올라갈 때 20배, 올라갈 때 10배씩 오르니까. 아니 올라가서 꼭지에서 70% 떨어지면 맨 처음에 올라갈 때 대비 30%밖에 안 올라가거든. 아닌가? 보게요. 그러면은 2017년도에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갔다가 2천만 원이 300만 원까지 왔다가 300만 원이 다시 좀 회복해서 다시 이제 1,0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기준에서 10배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2년도 보면은 나 이제 초밀리언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많이 오를 거네. 엄청나게. 그죠? 그런 한번 요 패턴도 말이야. 이 PD님 그래프는 아니가 뭐 그래프 보여주세요. 지금 길게 보여줄 수 있잖아. 최근 5년 하면 연평균 성장이 50% 되거든요. 그리고 내년 복리했을 때 무슨 맹직한 그래서 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예측할 때 보통 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나 주요 분석가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성장률 연평균 성장 15%를 잡아서 시뮬레이션 하고요. 공격적일 때는 25% 정도.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애들이 만약에 판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맞다면 자꾸 지켜야지 무조건 사야지 뭐 15%. 금리가 금리가 2, 3%인데 그냥 그런 거죠.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시장에 돈이 많이 늘어난다라고 많이 판단한다면 거기서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이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얼마나 오를지는 우리가 뭐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시켜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니를 방송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넣어주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떨어질 때마다. 최근에 비수요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 기관, 아까 고래가 나오셔서 고래가 지금 기관이거든요. 예전에는 기관이 개인들이었을 텐데
그래서 기관수, 여기서 기관이라고 하면은, 상장사들, 그 다음에 ETF 운용사들, 그 다음에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 국가가 보유하니까 국가들 요런 게 주요 이제 기관 보유자들인데 2025년도에 기관은 순매수한 게 얘는 다 공개되잖아요. 공개돼 순매수한 게 이제 19만 개 정도 되거든요. 올해. 그러면 지금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19만 개 정도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채굴된 거는 시장에 신규로 공급된 수량, 공급량이잖아요. 채굴된 게 이제 16만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관들이 산 것만 해도 초과하고 기관들이 산 거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죠. 이런 기관들은.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기관 수요들이 가격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주체가 돼요. 중요한 심플하게 생각해도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공급량은 16만 개, 기관 수요는 지금 19만 개. 그러니까 기관은 그리고 이제 장기 보유다. 안 판다, 단기적으로. 그러면 공급이 그만큼 됐을 때 장기 수요자인 기관 수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후 수요, 개인도 수요 같이 작동을 하는데 개인 수요는 이제 올랐다면 또 파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별개로 하더라도 장기 수요가 이미 신규 공급량을 갖다가 3만 개 이상 초과했으니까 높은 가격에 수되는 애들이 계속 사는 거지. 가격이 계속 전이나고 올릴 수 있는 것이 뭐 작동하니까 세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또 쫓아가면서 계속 사시는 게 있으니까 수연도는 이제 그런 쪽 하는 기관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기관이 지금 늘어나요. 왜냐면 성공 케이스들이 나왔잖아요.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20년도에 8월 달에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했어요.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회사에서 사 모으겠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파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2000% 올랐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도쿄 상장되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기업이 똑같이 재무 전략을 선언을 하고 부동산 회사예요. 1년이 지난 20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딱 케이스가 나오니까 솔직한데 이게 시장은 참 나스닥에서 이런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만든 모델 기업 최근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그냥 비트코인이 핵심 되는 거고 요즘 나오는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업 그다음에 뭐 이미 회사 현금 흐름이 짱짱한 기업들이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도입을 해서 하는 순간 주가들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현금은 있는 곳에 붙이는 거죠. 이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이 수요들, 이 기관들이 하는 수요들 이런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일 법인이 옛날에 개인이 외인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 법인들이 외일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이 돼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이제 그런 애들이 성공세가 생기니까 늘고 일본에 또 농산세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남은 주세선도 막 따라서 하니까 그런 숫자가 이제 점점 는다는 거죠. 진짜들의 수요가 만들어진다. 수요들 하고는 하방을 막아준 거, 하방을. 떨어질 때마다 얘는 사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안 떨어진.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주식의 흐름도 과거에 보면 그 기관 장세,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많이 줄으면서 그 주가의 어떤 그 지세 조정이라든지 막 급격한 이런 것들을 막아주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기관들이 들어온 다음에 법인들이 들어온 다음에 그냥 펀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 이미 사실 만들었잖아. 이제 그런 게 더 가속화될 거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데 그 숫자들이 계속 지금 늘면서 하반 경직적인 것들 받쳐주면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제 재무 지표들이 새로운 지표들이 등장을 하는데 요즘 이제 주로 걔네들이 내놓는 지표들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니까 지표들이 필요하잖아요. 주당 비트코인 개수라고 하는 지표를 써요. 그래서 한 주당 비트코인 개수. 그러니까 주주들이 있는데 주주들이 우리가 작년에는 주당 비트코인 개수 몇 개였는데 올해는 몇 개야. 더 성장시켰어. 우리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표를 만들어서 시장하고 이제 이렇게 설득도 하고 이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결국 이게 좀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이 됐던 다른 비트코인이 됐던 블록체인 원체인상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쪽으로 연결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쪽 시작할 때 모두 이제 스테이블코인 얘기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결국 결제 혁신이잖아요. 그래서 뭐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제 수단으로서 아주 파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게 막 이제 화두가 된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고, 그럼 기업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결제 수단이 쓰이면 모든 그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결제가 핵심이니까, 그 판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의 예컨대 무슨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온라인으로 할 때, 또 수출입을 갖다 온라인으로 직접적으로 할 때 이런 것이 점점 커질 텐데 전부 연결될 것 같아서, 다음 단계는 아마 그걸로 어떤 또 모델이 나오면서 시너지가 나는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일단 기업들이 뭐 이제 뭐 그런 비트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데서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또 흥미있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맞아요. 고래는 하방 경기가 많아가지고 고래가 지금 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아까 주식을 팔아서, 그러니까 구주는 팔을 거고 매출하고 심지어 발행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시장 증권시장 시스템과 이 디지털 자산이 서로 섞이는 거야, 하이브리드로.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또 디지털자산 위클리, 또 우리 디지털자산 방송도 좀 더 재미있는 분석이나 내용을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꼴찌 끊고 다음 주는 한번 뵙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 한번 딱 끊고,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뭐 얘기를 더 나눠봅시다.